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8월 넷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서울경제 8월 27일자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영끌 매수 크게 줄 듯 당장 집값 하락 없지만 속도가 변수.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칼럼입니다. 다음 기사 두 개 연이어서 관련된 기사 가지고 왔는데요. 당장 하락 전환은 없겠지만 영끌 매수가 주춤하면서 거래 절벽은 더욱 심해질 것. 이런 의견도 있고요. 금리 인상 기조 장기화 계속되면 결국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도 그리고 공급 해소 안 되면 우상향의 시각도 조금 다른 상반된 의견이죠. 그래서 서로 금리 인상이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영끌 매수 주춤하면서 거래 절벽은 심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들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는 그런 기사 가져왔습니다. 예, 연이어서 같은 내용 한국일보 8월 27일자 기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택 거래 줄며 상승폭 둔화, 감당할 수준 집값 잡기 역부족. 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약간 금리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감당할 수준이고 이미 대출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 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종전보다 이자 부담이 늘어서 주택 매수 수요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앞에 부분이죠. 그리고 금리가 여전히 높지 않고 공급 부족 등의 현상으로 집값 상승 여력이 존재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어느 쪽이 꼭 맞다라고 저는 전망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저는 약간은 생각하지만 상승 여력이 언제까지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시장 왜곡돼 집값 상승세 지속. 내년 대선이 분수령. 네, 부동산 전문가 5분, 5인분.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항상 이제 신문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건국대 신규영 교수님, 그다음에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위원님, 그다음에 김학렬 빠숑이라고도 여기 필명 있으시죠? 예, 그다음에 스마트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님, 그다음에 이상호 인베스트 투자 대표님, 그리고 이은철 대한건설 책임 연구원 이렇게 해서 가끔 많은 분들이 또 추가되긴 하는데 이분들의 의견 한번 기사 가져왔길래 재밌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5분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뭐냐면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오히려 거래 비용만 높여놨을 뿐 매물 장기 현상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이 해소돼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지금 원인이 해소돼야지만 집값이 잡힌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집값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인 의견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들이 다르시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씩 재밌는 그런 기사를 논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8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수도권 집값 7개월새 11% 급등, 매월 1% 넘게 상승 행진 중이고요. 전국 상승률도 8.7% 매우 높은 지금 계속 올 상반기 호구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가 상당히 좀 높죠. 서울이 작년에 좀 강했다 그러면 경기도권으로 수도권 쪽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특히 경기하고 이제 인천까지 많이 오르는 것이 다시 서울로 그 상승세로 이어질지가 올 하반기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7개월째 1% 이상씩 상승해서 누적 11% 매우 큰 숫자죠. 전국 아파트값도 8%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다. 네, 하반기 과연 집값 향방 많이 얼마나 잡힐지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거래 절벽 와중에도 초저가 아파트 거래 폭발, 공시가 1억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또 다른 논지로 본 그런 기사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 1억 미만에 대해서 취득세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들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요 1억 미만의 법인 투자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요 기사는 뭐냐면 취득세 중과에서 1억 미만은 취득세 그 중과 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고 투기 수요가 섞인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 여기는 법인 물건도 상당히 많다라는 게 뒤에 기사에 나오는데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금액은 소액으로 예전에 갭 투자 많이 해서 막 여러 채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많은 부분 메리트가 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양도세 2주택, 3주택자가 지금 중과를 받게 되잖아요. 올 6월부터 중과 2주택자 20%, 그다음 4주택자 30% 이렇게 중과를 받게 되다 보니까 많은 매력이 떨어졌음에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투자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주민원에도 해임 못해 언터처블. 네, 언터처블 뭐 여러분 뭐 잘 이해하시죠? 완전 뭐 무소불위의 뭐 이런 뜻인데 입대위. 네,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다. 입대위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줄임말인가 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입대위와 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대위가 관리비를 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입주민과 마찰을 겪는 곳이 대다수고 입대위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여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 공동주택 가구 수 중에 늘어나고 있는 관리비 이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요거는 뭐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점점 관리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그래프로 보이지만 사실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대위의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논지까지로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로또 사는 심정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 2,800만 명. 예, 전 국민의 거의 반이 청약통장 갖고 있네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집값 상승세 꺾이지 않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주요 지역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으니까 결국은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되는 기대감. 그래서 끊임없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특히 젊은 뭐 이제는 자녀분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청약통장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입 연령대도 낮아진 것도 한몫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금 현재 그 투자의 그런 씁쓸한 면을 좀 분양가 상한제의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런 것을 좀 드러내는 숫자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서울시장님 나오셨는데요. 35층 룰 폐지 원칙은 섰다. 네, 재건축 층고 제한에 대한 부분 35층 룰 폐지하겠답니다. 그래서 2040 서울 플랜에 반영할 것.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초반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저 재건축에 대해서 막 규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압구정이나 이런 데 토지거래 묻고 막 그래서 한동안 이런 얘기를 못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35층 그 제한을 풀음으로써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를 더욱더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조를 좀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층고 제한을 폐지하겠다. 35층 재건축 층고 제한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성량가배 요거 많이 문제가 됐던 거죠.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조성되는 부작용까지 나아지고 있으니까 공공기획 등의 그 도입의 재개발 활성화는 이제 재건축에는 활성화하지 않겠지만 이런 층고 제한 이런 거는 풀어서 재건축에도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겠다라는 논지로 좀 쓰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전세 대출도 옥죄자, 불안 확산, 평생 월세만 살라는 것이냐. 네. 은행권 대출 축소 중단에 대한 대혼란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농협 그리고 몇몇 그 1금융권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막 줄이겠다라는 가계부채 억제 금융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의 대출 중단, 축소로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를 앞둔 실수요층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9억 원 넘으면 대출을 못 받고 고가주택 15억 이상이면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의 웬만한 가격이 9억을 다 넘고 새로 분양하는 것들도 10억 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래서 국민청원에 오히려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사다리도 결국은 막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청구까지 올라왔다는 거 다음에 또 연인 기사에 나와서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겠죠. 왜냐하면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대출이 전혀 안 나오니까 본인 돈 아니면 투자할 수 없게 만드는 요것이 오히려 지금 실수요층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청원 기식을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부부 공동 노력 인정. 네, 배우자 최대 30억까지 상속세 안 낸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요거 많은 분들 모르시는데 30억까지 배우자가 상속세를 안 내는데 요게 무조건 30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상속 공제는 첫 번째 실제 상속받은 금액
그리고요, 두 번째, 상속 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 여기서 증여분은 뺍니다. 10년간의 증여분은 차감을 하게 되고요. 30억 중 요 세 가지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요것들이 30억을 넘었을 때는 30억까지 상속세를 안 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최대 30억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 상속에 대한 부분 요 뒤에 또 기사 연결돼 있어서 최근에 이제 증여하고 상속을 통해서 양도로 묶인 다주택을 처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적으로 많이 상담 문의하시는데 그런 내용들 저희가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 뒤에 칼럼으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아파트 꽁꽁 묶자 꼬마 빌딩 활활. 네, 50억 및 매물 씨말랐다. 네, 꼬마 빌딩 투자가 최근에 한 몇 년간 되게 화두였죠. 그래서 다주택에 대한 이제 그렇게다 보니까 뭐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정리하고 꼬마 빌딩으로 많이 갈아타셨어요. 그리고 집가 상승의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강남의 웬만한 꼬마 빌딩이 이미 50억을 다 넘어선 게 불과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 말부터 그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기업이 소유했던 그런 꼬마 빌딩이죠. 이건 뭐 한 5년이나 10년 전 얘기예요. 최근 몇 년 새, 거의 뭐 한 5년 이전부터는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나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 상당히 이미 빠르게 하신 분들 5년 전부터 하셔서 지금 현재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좀 수익성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인에 대한 그런 임대료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때가 좀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한국경제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전세 가뭄의 단비, 서울 새 아파트 1만 500 18가구 연내 집들이. 네.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요.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연말에 입주하는 단지가 그래도 조금 됩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내년 되면 입주량이 많이 떨어지고요. 특히 강남하고 서초권의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 저희가 몇 주 전 기사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강남에도 지금 보시면 르엘데치랑 레미안 라클라스 이후로는 강남이나 이쪽 서초권에 들어오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요 들어드는 단지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전세값 저렴한 입주 단지입니다. 그래서 즉시 입주 가능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 재건축 이주의 수요에 계약갱신권까지 겹쳐서 전세 매물 씨말랐다. 그래서 500가구 넘는 단지 연말까지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전세 이제 내년에나 만기나 올해 말에 만기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미리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익성 좋지만 문제는 규제 허들. 네, 사실 리모델링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직 증축, 그다음에 수평 증축, 그리고 별동 증축, 이렇게 세 가지 뭐 부르기 나름인데요. 사실 수직 증축이 제일 수익성이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직 증축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을 매우 까다롭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한 단지만 이게 통과됐고요.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는데, 저는 사실 안전성을 강화하는 그거를 너무 약화해야 된다. 왜? 수직 증축 사업성을 위해서 그것은 조금 다소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오히려 안전진단을 제대로 그 구조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좀 맞지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해서 수직 증축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수평 증축도 있고요. 단지 내 부지에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 증축도 있는데,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것은 이제 위로 더 짓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집안이나 이런 것이 튼튼해야 이런 걸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소득 없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결국 없던 일로. 네, 한 몇 주 전에 기사에서 좀 잠깐 다뤘어요. 종부세 과세 이연. 그래서 과세 이연이 뭔가, 이거 참 어려운 말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매도 시기 이후로 처분 시기까지 연기해주는 그런 이연제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령자가 처분 시기가 언제 되는지도 모르는데 세금 언제 낼지 모르는 걸 뒤로 다 밀어놓는 것은 세금만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가서 큰 세금을 얻어맞게 되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겠죠. 그 다음에 장기 거유 공제,
이것도 새로운 걸 자꾸 만들려다 보니까 연령하고 지금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대 이 종부세도 80%까지 공제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한 거 저희 부동산 가치에서 정리해 놓은 보시면 60세 이상, 70세 이상은 연령별로 20에서 40%까지, 그리고 장기 보유 5년에서 15년까지 20에서 50%까지 공제를 받으시고요. 누계로 80%,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으시는데 여기에 거주라는 걸 더 넣어서 100%까지 공제를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결국은 백지화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거 바뀌고 있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현실화되기 전에는 너무 헷갈리시면 안 돼서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아시고 자꾸 이런 얘기도 들어두실 필요는 있지만 이게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주택하고 3주택에 대한 부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좀 다음 기사에 또 관련된 기사에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젊은 층 집값에 밀려나 서울이 늙어간다. 네, 점점 이제 집값이 상승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이지 않은 문제죠. 집값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도시는 낙후되고 그 재건축은 안 되니까 환경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살고 계신 분들은 나이는 계속 늙어가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신혼부부 등이 젊은 층이 서울 밖을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으로 서울의 고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공급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느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고 계속 돼야지만 이런 현상이 줄어들 텐데, 너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몇 년간 이어왔던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너무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슬럼화, 지금 도심지 CBD 내에는 상당히 많이 낙후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미 지어진 지 50년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조금은 재개발이나 혹은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도시 재생에 대한 측면도 정책적으로 좀 더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부부 명의 종부세, 단독 명의 선택 가능. 네,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부부 명의 종부세가 단독 명의보다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개정안이 나왔죠. 그래서 이 단독 명의 9억 원까지 해주던 것을 11억까지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의 공제율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얘가 너무 적절하고 내용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현행 이제 20억을 가정했을 때요, 50%씩 부부 공동으로 계산했을 때는 1인당 10억이 되겠죠. 20을 둘로 나누니까. 그래서 인당 현재 6억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인당 6억을 공제하면 4억에 대해서 재산세 공제 후에 각 인당 160만 원씩 종부세를 내서 부부 합산 320만 원을 내게 되죠. 근데 현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부부 공동 명의를 안 하고 단독 명의를 할 경우에 20억에다가 1가구 1주택 그 단독 공유일 때는 6억에다가 인적 공제 6억에다가 3억을 추가 공제해주는 현행 여지껏 개정되기 전 그 제도를 통하면요, 11억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여기에 재산세 낸 거를 공제하게 되면 약 한 840만 원을 종부세를 내다 보니까 당연히 공동명의가 쌌었죠.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 공동명의에는 장기 보유 그 다음에 고령자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것을 11억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지껏은 그래도 부부 공동으로 가는 것이 공제율보다도 공제를 아주 많이 받지 못하는 바에는 이게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20억을 11억을 공제를 받으니까 9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620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여기에 장기 보유를 다 받게 되면 120만 원까지 줄어들니까 사실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단독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연령이 충분히 공제를 80%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공동 명의라도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하시고요. 이것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에 내가 올해는 단독 명의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꼭 알고 계셨다가 연령 공제나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제를 해서 종부세를 낮추시는 그 부분도 꼭 절감하시는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고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똑같은데 문제는 단독명의에만 요 장기 보유하고 고령자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거꾸로 또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공동명의를 하는 메리트가 뭐냐? 공동명의는 왜 그것을 안 해주느냐? 공동명의가 조금 사실 고령자 이게 어려운 게 어느 사람을 고령자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명의로 혜택을 지금 합산보다 많이 주는데 이게 어느 게 또 꼭 맞춰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쪽으로 계산하면 더 많아지고 한쪽으로 계산하면 요게 좋아지는 이렇게 계산을 세를 만들어 놓으면요. 국민들은 정말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금, 누더기 세금이라고 왜 저희가 한 2주,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세금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고 모르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논평이 있었던 거 저희가 그 말 소개시켜 드린 거 기억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그런 제도는 조금씩은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세금 부담 줄이려면 장기적 상속 증여 계획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예, 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도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상속 증여에 대한 계획들 많이 세우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 세무법인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말씀이 궁금하신 거 배우자는 얼마까지 상속이 돼요? 여기 아까 기사 말씀드렸던 최대 30억 한도 있죠?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재벌이나 건물주나 돼야 상속 증여 생각했는데 이제는 불과 뭐 10억이나 30억 넘는 그런 고가 주택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이미 부모님 살아계실 때 혹은 자녀들 이미 어릴 때부터 계획들 미리 세우시는 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의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상가 부담금 폭탄이 재건축 최대 걸림돌. 네, 상가 부담금이 결국은 폭탄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이다. 왜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재건축에 왜 상가 부담금 왜 나와? 라고 말씀하시겠는데 재건축 단지에는 항상 상가가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인들하고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하고 간에 이 부담금에 대해서 서로 실강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 보면 상가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붙은 단지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상가를 빼고 재건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땅이라는 것이 상가주도 거기에 지분을 소유하게 되니까 토지의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진 사람을 배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도시정비법으로요. 그래서 상가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택보다 기준 자산 가격이 낮아져서 똑같은 세 단지 입주권을 받아도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더 상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 분계 비준도 없고 개시 시점도 허점이 있다. 요거는 저희가 지난주 칼럼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10년 이제 상가가 재건축이 되고 나서 거꾸로 이게 10년이 조합 설립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역산을 해서 10년을 부터의 그때와 시세 차익을 비교하다 보니까 거꾸로 그때가 10년 전이 지가가 막 올라가는 때, 즉 공시지가가 상승하던 때면 거꾸로 초과이익 환수금이 적을 거고요. 거꾸로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기였으면은 상대적으로 초과이익을 더 본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 사이클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10년 전에 역산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단지는 혜택이 되고 어떤 단지는 불이익이 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 아직 많이 미비하다라는 거 지난주 기사도 그렇고 이번 주 기사에도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안전진단 미루는 서울 재건축 내년 대선 뒤에 보자. 네, 조금 정치색이 좀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렇지만 까다로워진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 높이다 보니까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이 재건축 단지에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은 주민들에게 분담을 받아야 되니까 조합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떨어질 거는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아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율 아니면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것조차가 떨어져 버리니까 재건축 단지 속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공급의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빌라가 배축값도 아니고 한 달 새 28% 폭등. 네. 사실 요거는 빌라가 꼭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부동산원 표본 재설계에 의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모집단이나 이런 곳을 가격별 분포 기준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표본 추출 때문에도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꼭 마치 아파트가 이제 올라서 패닉 바잉이 빌라로만 옮겨 붙은 거다라고 전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소 뒤에도 기사가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100% 그런 원인은 아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시세 80%로 5년간 간 7만 가구, 예, 오세훈표 장기 전세 네, 첫삽 뜬다. 장기 전세 요거 많이 아시죠? 쉬프트라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 예전에 서울시장 때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26년부터 무주택자를 위해서 7만 호, 예, 7만 호면 서울에 상당한 양이죠. 그래서 7만 호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기로 시세의 8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하기로. 네, 이거 많이 좀 공급에 많은 물량을 좀 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그런 안정화 정책이고요. 사실 뭐 큰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26년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직까지 이게 첫 삽을 성과를 나는 데는 시간적인 좀 갭차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은 아직 한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 26년까지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18%뛴 네, 노후 아파트. 서울 집값 주도 상승. 네. 18%뛴 게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20년 초과한 아파트가 지금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워낙 상승률이 높은 거지 가격이 높은 건 아니고요. 새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올라간 것을 20년 이제 초과한 아파트들이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률이 높은 거지 상승률 꼭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도 새 아파트가 가장 고가를 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 그거만큼 재건축의 아파트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낡은 아파트는 미래의 새 아파트. 네, 요즘 신축에 대한 워낙 이제 그 로망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미래적인 가치까지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서울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 요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헌집보다 새집을 선호하는 심리를 감안하면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실상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네, 뭐 1848가구 네, 목동인데요. 대단지도 제로. 네, 학군지 전세난 빨라졌다. 전세 품귀 현상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임대차법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이사철 앞두고 목동, 노원, 대치 등 주요 학군지의 전세 품귀 현상 시행화되고 있다. 사실 이거는 뭐 꼭 그 학군지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특히 서울에는 아주 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고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월세로 전환하는 율이 높다는 거 저희가 몇 줄 계속 기사 때 말씀드렸는데 연말까지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걸 예상한 학부모들이 이사철 수요를 앞두고 미리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물건이 나오면 그냥 바로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국일보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정부 이딴 집값 고점 경고에도 국민 53% 하반기에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 보시면 요 3%하고 49% 더해서 53% 결국은 이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 쪽이 53%고 변화 없을 거라고 보는 쪽이 40% 다소 하락이나 이쪽은 한 8%대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주는 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뭐 4%라든지 5%가 넘어가야지 금리가 확실하게 이제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 일반 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한 요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많은 그 상승폭이 저는 높은 게 가파르게 올라갈 건 같진 않지만 요 기조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물량은 매물은 잠기고 이제 공급은 없고 계속 수요나 전세 품귀가 일종의 지금 하락을 뭐 막는 약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또 특별한 정책이나 뭔가 대책이 나오면 또 시장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세게 더 세게 내성만 키운 부동산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여지껏 정부 들어서 이제 25회에 걸친 대책에 대한 뭐 그런 좀 기사인데요. 양도세, 종부세 무겁게 물리자 주택 거래는 줄고 증여만 늘었고요. 이번엔 장기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 결국은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처분하라고 압박을 하지만 매물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오히려 그런 대책이 계속 내성만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최장 20년 거주, 서울 장기 전세 5년간 7만 가구 공급. 네, 오세훈 시장표 뭐 시프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청약하고 이런 게 들어올 텐데 중요한 건 입주 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우선이고요. 가구당 일정 소득하고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좀비조합 서울에만 103곳. 재개발 후 1년 내 해산해야 라는 법을 만들겠다 이건데요. 도시정비법이죠. 그래서 개정안 발의했다고 합니다.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 마무리된 조합의 경우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서 해산을 시켜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법제화 발의한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회피, 그다음에 재건축 분담금, 대납 재단 등도 금지하도록 이렇게 명박 못 받고 있고요. 임대주택 제로 제한도 위반 사항으로 이렇게 새롭게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된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정비법에 또 다른 그런 이제 분양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집값의 6에서 16% 내고 10년 거주, 누구나 집 사업 9월부터 본격화. 사실 누구나 집 사업 저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하는 거고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집값의 6에서 10%를 16%를 내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면 6%만 내면 거주권만 주는 거고요. 10%를 내면 분양권을 받고 대신 거주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요. 16% 내면 분양권과 거주권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거주한 뒤 혹은 이제 10년이 다른 사람이 산 뒤에 분양권을 10%낸 사람은 그 최초 공급 가격에 분양을 받을 거고요. 6%낸 사람은 거주 10년 동안 거주만 하는 거고요. 16% 다 낸 사람은 들어가서 살고 그 10년 뒤에는 분양까지 받는 그런 누구나 집 제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얼마의 물량이고 어떻게 공급될지는 계획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예정된 공급 물량의 사전 청약 딱지만. 정부 주택수 부풀리기. 사전 청약이라는 거 요번 한 주 동안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10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추가 공급하겠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봤더니 결국은 새롭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에다가 사전이라는 이름만 붙들고서 물량을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뒤에 또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그때 한번 같이 또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6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연말까지 집값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영끌 매수할까요? 네, 하반기 부동산 전망 5분한테 이렇게 또 여쭤봤는데 보면 매매 시장 뭐 상승세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많은 일부 지역은 보합세 의견도 있었고요. 신축 아파트 부족에 전세난 심화될 듯 무주택자 무리한 내 집 마련은 추천 안 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놓고는 의견이 조금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 이제 고준석 교수님, 그 다음에 박원갑 전문위원님, 그 다음에 심교원 우리 부동산 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미래에셋의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님, 그 다음에 직방의 함영진 팀장님 이렇게까지 다양한 의견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아파트 계약했어도 법원 임차인 갱신 요구 거절 못해.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한참 쟁점인 얘기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의미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작년 8월에 시행이 되고 7월에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근데 그 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7월 전에 계약이 됐었는데요. 매수인, 새로 산 집을, 그러니까 전세가 낀 상태에서 집을 파는 거죠. 그래서 새로 사신 분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새로 샀음에도 그 계약갱신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계약이 뭐 때문에 이제 1심에서는 계약갱신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인이 자기가 오히려 세입자 지금 그 전에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2심에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뭐 이렇게 판단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오히려 계약갱신권 임대차법이 발행된 8월 그때 시행된 8월 이후에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권이 바뀐 임대차 3법이 된 그 시행된 그 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이제 3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법이 막 소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사실 제도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런 것을 미리 이제 계약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다라고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법적인 피해자 결국 누가 이기든 한쪽은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금 쟁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다뤄봤는데 아직 결론은 어떻게 날지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뛰자 사전 청약 카드. 네, 24년까지 10만 가구 당겨 푼다. 네, 아까 이제 전이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기존 사전 청약이 있는데 요것을 10만 가구를 이렇게 앞당기는 겁니다. 시점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웃긴 게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서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전 청약만 미리 하는 거지 물건은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공급이 불확실한 사전 청약보다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을 넣어줘야 되는데 사전 청약 시점만 땡겨가지고 마치 집을 가진 것처럼 만들어주니까 사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시장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제가 볼 땐 뭐 조삼모사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윗돌 깨서 아랫돌 개는 거랑 뭐 아랫돌 깨서 윗돌 개나 반대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그런 벌써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사전 청약 10만 1000채 추가해도 패닉바잉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상당수가 경기 인천 지역이고 서울은 1만 4천 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도심 고밀타 개발 7, 8년이 걸리는 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 빨리 땡길 수 있겠냐. 그리고 청약 낭민만 오히려 양산하고 희망 고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벌써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26일자 기사입니다. 개인들 법안 만들어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투기성 거래 기승. 네, 법인 아까 말씀드렸죠. 1억 미만 아파트가 취득세에 있어서 공제 완화를 받는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법인에 대한 게 또 완화가 돼 있는 게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법인은 무조건 주택수 상관없이 그 주택을 하게 되면 12%로 이제 작년에 올렸거든요. 근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의 법인이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게 세금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1.1%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한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몇 채 혹은 몇십 채씩 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특이한 게 법인이 뭐가 메리트가 있냐면 양도세에 있어서 개인 대비 1년 미만을 보유하게 되면 주택은 개인은 70%의 그 시세 차익의 70% 양도세 내게 돼 있는데 법인은 오히려 45%, 맥스가 45%입니다.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종부세는 6월만 전에만 팔게 되면 종부세를 안 내니까 오히려 법인 그렇게 많은 투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새 아파트 10채 중 4채, 분양가 9억 넘어 근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뭐 없는 사람 어떻게 사냐요? 이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서민들 청약 때도 자금 마련이 어렵고요.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다 집을 사더라.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집을 못 사고 대출이 안 나오고. 근데 9억이 과연 고가 아파트인가? 그러면 9억 넘는 아파트는 못하고 9억 미만 아파트만 하라는 것이 과연 서울의 그런 아파트가 몇 채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도 조금 무조건 그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15억이고 이렇게 보면 뭐 11억이고 이렇게 보면 9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준도 좀 통일화돼야 된다. 9억이 이제는 고가주택이 맞느냐라는 그런 기사들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 2주 연속 최고치.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수도권 아파트 값이 지금 0.40%로 2주 연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기사 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8월 27일자 기사입니다. 강남 4구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올라.
네, 0.24%죠. 네, 그 주간 아파트 동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 지금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는 이제 대치 도곡동, 네, 중대형 중심으로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고, 송파구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 잠실, 네, 인근 지역인 신선동과 재건축, 그 다음에 가락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구로는 노원구가 0.39%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하고 있고요. 월계 상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올리다 보니까 0.39%로 매우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사전청약 서울 14,000호는 그림의 떡.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당초에 4천 가구였던 공급분을 1만 가구 더 추가하겠다. 근데 사실 주민 반발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것도 많은데 무리한 계획에 서울시도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주도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그리고 뭐 세금 그리고 정책 그리고 다양한 이슈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부동산 중개법인 같이 함께 계속 지금 뭐 이런 시장의 상황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뭐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증여 상속 최근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증여 상속세까지 계속 세금에 대한 부분 꼭 모니터링 하시고 투자하심에 있어서 방향을 미리 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조만간 9월이 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 9월 추석 지나면 또 부동산 시장에 전세 학기 이제 수요 학군 이제 학기 따라서 새 학기 따라서 이동하는 수요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올 하반기 과연 집값 향방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촉각을 세우시고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의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더욱 더 알찬 기사와 그리고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